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황선우 선수가 도쿄올림픽 수영 자유형 100m 준결승에서 아시아 신기록을 세우며 아시아 선수로는 65년 만에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남자 펜싱은 삽으로 단체전 결승에 올라 잠시 후 이탈리아를 상대로 금메달 사냥에 나서고 앞서 축구 대표팀의 8강 진출도 결정됩니다. 국내 하루 신규 확진자가 1,896명으로 또다시 최다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방역당국은 다음 주까지 거리두기 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더 강력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아내 김건희 씨와 양모 변호사의 동거 의혹을 보도한 매체 관계자들을 고발했습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계파 정치는 누구도 원하지 않는다며 윤 전 총장에게 공개 회동을 제안했습니다. MBN이 주관한 더불어민주당이 본경선 첫 TV 토론회에서 이재명 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가 백제 발언과 재난지원금 등을 두고 열띤 공방을 벌였습니다. 앞서 원팀 협약식에서는 네거티브 공격 자제를 약속했지만 신경전은 여전했습니다. 방역 단속을 피하려고 폐업한 노래방에서 몰래 영업을 한 유흥주점이 적발됐습니다. 취객으로 위장해 유흥주점에 들어간 경찰은 업주는 물론 손님까지 입건했습니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 조정이 예측보다 큰 폭으로 나타날 수 있다며 추경 매수에 신중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대책 없이 경고만 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방역당국이 다음 주까지 거리두기 4단계 효과가 없으면 더 강한 방역 조치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수도권 4단계가 시행된 지 3주째지만 감소는커녕 신규 확진자가 1,900명에 육박. 지난번 청일보다 확진자 수가 합해졌을 때보다 더 많아졌거든요. 백신을 맞아도 걸리는 이 돌파 감염은 30대에서 가장 많이 나타났습니다. 먼저 유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896명으로 전날보다 500명 넘게 늘었습니다. 수도권에선 역대 최다인 1,200명대 확진자가 나왔고 비수도권도 4차 유행 이후 처음으로 6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국민 이동량도 좀처럼 줄지 않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다음 주까지 거리두기 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더 강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들의 피로감이 큰 것입니다. 휴가철에 따른 여행과 이동량 증가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이 효과들을 좀 지켜보면서 좀 더 강한 방역 조치들이 필요할지 부분도 함께 검토돼야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도입이 미뤄진 모더나 백신 상당 부분을 다음 주에 들여오고 접종도 다시 늘고 있지만 백신 접종 완료율은 아직 13.6%입니다. 방역 강화 외에는 선택지가 많지 않은 겁니다. 델타 변이 확산으로 백신 접종을 완료하더라도 돌파 감염과 전파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선 접종 완료자도 다시 마스크를 쓰도록 방침을 바꿨습니다. People infected with the Delta variant after vaccination may be contagious and spread the virus to others. This new science is worrisome and unfortunately warrants an update to our recommendations. 방역당국은 국내 돌파 감염은 활동량이 많은 30대가 45.3%로 가장 많고 전파력은 미접종자의 2분의 1 정도라고 설명했습니다. MBN 뉴스 유호정입니다. 서울의 집값 상승률이 2달 연속 1%대를 기록하는 등 불붙은 부동산 시장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경제부총리가 직접 나서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주택 매수 자제를 또 요청했는데 부동산 폭등이 국민 탓인 것처럼 읽히죠. 또 집값이 떨어질 것이라고 했는데 얼마나 떨어질지 어떤 대책으로 집값을 낮출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병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달 서울 집값은 1% 올라 2달 연속 1%대로 상승했습니다. 지난 2월부터 3개월 연속 축소되던 집값 상승폭은 5월에 반등한 뒤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관계 장관들이 나서 긴급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불안감에 지금 집을 사면 손해를 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시장의 어떤 하향 조정 내지는 가격 조정이 이루어진다면은 저는 시장의 예측보다는 좀 더 큰 폭으로 나타날 수도 있겠다는 그런 예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킬 새 카드는 없었고 3기 신도시 사전 청약과 부동산 대출 억제 등 기존 내놓은 정책만 반복했습니다. 이번 부동산 담화문 발표에 전문가들 평가는 싸늘합니다.
임대차 3법으로 인한 전월세 시장 불안과 당장의 물량 부족이 집값 상승을 부추긴 만큼 정부의 경고만으로는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진정시킬 수 없다는 지적입니다. 매매 시장에는 분양 물량이 부족하고요. 전월세 시장에는 입주 물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당분간 가격이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편 이번 정부 들어 4년 2개월 동안 전국 아파트 평균 가격은 2억 원 가까이 오른 가운데 최근 1년 새 오른 가격이 상승폭의 53%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게 공개 회동을 제안했습니다. 계파 정치는 누구도 원치 않는다며 허심탄회한 대화를 하자고 한 건데 최 전 원장 입장에서는 야권 지지율 1위인 윤 전 총장과 만나면 아무래도 정치적 위상이 높아지겠죠. 윤 전 총장은 아직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수아 기자입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게 공개 회동을 제안했습니다. 최 전 원장은 성명을 통해 계파 프레임은 누구도 원치 않는 일이고 당원들이 불안해한다며 허심탄회한 대화를 제안했습니다. 이어 회동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며 윤 전 총장의 긍정적인 답변을 기다리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표면적인 회동 이유는 계파 갈등 봉합이지만 결국 야권 대권 주자 싸움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한 승부수라는 분석입니다. 당의 계파 또는 논란이 불식을 주도한다라는 이미지도 주면서 양강구도 형성 이런 것들을 의식한 것 같아요. 윤 전 총장 측은 이미 잡힌 일정 등을 이유로 최 전 원장 측에 아직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선 후보들에 대해서는 누구나 마음을 열어놓고 만나겠다는 입장인데 당장에는 일정들이 있어서 추후의 시점을 조율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지지율이나 인지도 면에서 최 전 원장을 앞서고 있는 만큼 일일이 대응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입니다. 윤 전 총장의 입당설이 불거지는 가운데 두 대선 주자의 당내 지지 세력 결집을 위한 신경전이 시작되는 분위기입니다. MBN 뉴스 이수아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이 부인 김건희 씨의 혼전 동거 의혹을 제기한 매체에 법적 대응을 예고한 지 하루 만에 형사 고발을 했습니다. 해당 매체 측은 취재 방식에 문제가 없었다며 맞서겠다는 입장입니다. 우종환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캠프가 윤 전 총장 아내 김건희 씨와 양모 변호사의 동거 의혹을 방송한 매체 관계자 등 3명을 고발했습니다. 윤 전 총장 측은 해당 의혹을 방송한 열린공감TV 등이 정치적 이해관계와 방송 수익만을 노려 입에 담을 수도 없는 거짓을 퍼뜨리는 걸 두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한 지 하루 만에 행동에 나선 겁니다. 앞서 열린공감TV는 김 씨가 당시 현직 검사였던 양 변호사와 혼전 동거를 했다며 양 변호사의 모친을 인터뷰한 내용을 방송했습니다. 방송에서 양 변호사 모친은 김 씨와 양 변호사가 연인 관계였고 자신과 김 씨가 어머니와 딸처럼 지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윤 전 총장 측은 불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오히려 열린공감TV가 신분을 속이고 양 변호사 모친을 만나 허위 진술을 유도했다는 입장입니다. 객관적으로 좀 확인을 해보시죠. 또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했으면 그게 맞는 말인지 잘못된 말인지 그분의 말씀을 좀 검증을 해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동거 대상으로 지목된 양 변호사도 모친의 치매 진단서를 공개하며 열린공감TV가 폐륜 취재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열린공감TV는 입장문을 내고 방문 당시 기자임을 밝혔고 주거 침입이 아닌 환대를 받은 상황에서 모친의 정신도 치매로 볼 수 없을 만큼 또렷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윤 전 총장 측의 고발에 정의로운 변호사들과 협력해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우종환입니다. MBN이 주관한 더불어민주당 본경선 첫 TV 토론회가 오후에 열렸습니다. 기본소득과 부동산 정책 등에 대한 공방이 펼쳐졌는데 지난번 예비 경선 때는 주로 이재명 지사가 공격을 받았었죠. 이번엔 어땠을까요? 먼저 김순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MBN 스튜디오에서 열린 민주당 대선 경선 첫 TV 토론회.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전임 총리였던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거론하며 포문을 열었습니다. 총리에 취임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수요 억제 정책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거든요. 우선은 저의 책임을 통감합니다.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말바꾸기를 하고 있다며 공세 화살을 돌렸습니다. 재난지원금에 관해서 이재명 후보께서는 날치기 하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법사위원장을 이렇게 야당 측에 내년에 넘기는 것을 합의했는데 그것은 또 그 합의를 철회하라고 요구를 하셨거든요. 이 지사는 상황에 따라 태도를 바꾸는 게 진짜 문제라고 반박한 뒤 이 전 대표의 전직 대통령 사면 발언을 거론했습니다. 참여정부 때는 대통령이 사면권을 제한하자 이렇게 주장하시다가 그 후에는 또 전직 대통령도 사면하자 그러셨다가 또 상황이 바뀌니까 사면하지 말자 그랬다가 지금 예를 들면 이런 게 문제다. 하지만 이 지사는 박용진 의원의 기본소득 공세에 진땀을 흘렸습니다. 푼돈이다, 외식수당이냐라고 공격이 들어오니까 곧바로 말을 바꿔서 이거 차곡차곡 잘 모으면 엄청난 목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불안한 이재명, 우왕좌왕 이재명 이런 얘기를 들으시는 것 아니냐. 120분 동안 치러진 첫 TV 토론회에서 후보들의 정책 검증은 치열했지만 신경전은 한층 더 깊어진 모양새였습니다. MBN 뉴스 김순철입니다. 민주당 경선 후보들에게 야권 후보는 누가 될까 물어봤습니다. 이재명, 이낙연 후보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지목했고 홍준표, 유승민 후보도 거론이 됐죠. 또 나에게 서운함을 느끼게 한 후보는 누구였을까 물어봤습니다. 신재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권 대선 주자는 누구를 자신의 상대로 생각할까?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지목했는데 정부에 대한 반감에 편승했을 뿐이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정권 심판론, 또 교체 욕구 이제 여기에 편승한 것이기 때문에 윤석열 전 총장이 제일 편승하기 좋은 위치에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추미애 전 장관과 김두관 의원은 홍준표 의원을 연수원 동기에다가 또 같은 반에서 수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가깝지 않았어요. 그분은 저 앞에 앉아 계시는 좀 나이가 들어서 합격하신 분이고. 정세균 전 총리와 박용진 의원은 유승민 전 의원을 지목했습니다. 좀 손해볼 얘기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유승민 후보도 박용진하고 비슷한 그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라는 느낌. 경선 과정에서 서운하게 한 후보가 있었느냐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최근 거칠어진 신경전을 의식한 듯 눈치 싸움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네, 말 안 할래요. 말 안 하시겠습니까? 나중에 더 야단 맞을 것 같으니까요. 네. 검증하고 비판하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명박 박근혜 전직 대통령 사면에 모두 반대했지만 정세균 전 총리와 이낙연 전 대표는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MBN 뉴스 신재호입니다. 오늘 토론회는 선의의 경쟁을 강조한 원팀 협약식 직후에 진행돼 토론 초반에는 상호 비방을 자제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토론이 뜨거워지면서 이 협약식은 무색해졌죠. 백길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원팀 협약식에서 서로 원팀 배지를 달아주며 선의의 경쟁을 서약한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들. 우리는 치열하고 정정당당하게 선의의 경쟁을 펼치는 동시에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는 원팀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토론 후반에 접어들자 정책 공방은 비방으로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앞에 백제 호남이 나오고 지역적 확장력이 나오니까 이건 은연중에 호남 불가론, 특정 지역 불가론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읽혀져요. 지역은 우리 사회의 상처입니다. 상처는 아픈 사람의 입장에서 보낼 필요가 있다. 저를 지역주의로 공격하기 위해서 지역주의의 망령을 끌어낸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지사가 코로나 방역 지침 단속에 직접 나선 것을 문제 삼기도 했습니다. 지사가 단속 공무원 아니지 않습니까? 이러시는 걸 보면서 보릿고개 때 쌀 몇 대박 훔쳤다고 안전 그냥 이 육모방망이로 혼을 내는 그 사또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었거든요. 제가 간 이유는 이제 경기도 관내에서 이제 위반하는 업체들이 너무 많고 도민들께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는 걸 보여드리려고 일부러 갔다는 말씀 하나 드립니다. 박용진 의원은 토론을 마친 뒤 SNS에서 좀 절제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네거티브 공방이 계속됐다고 느낀다며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MBN 뉴스 백길종입니다.
날로 더해지는 네거티브 공방 속에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들이 코로나19로 미뤄졌던 경선 일정을 재개했습니다. 정치부 안보람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민주당 토론회는 아무래도 첫 경선 토론이었던 만큼 관심이 많이 쏠렸습니다. 네, 이번 선거는 2030 세대, 이른바 MZ세대의 마음을 어떻게 잡느냐가 관건인데요. 젊은 세대를 향한 후보들의 자기소개 영상이 화제를 모았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청년 정세균, 청세균입니다. BTS의 음악과 춤 다들 어떠신가요? 국가가 보호해드려야 합니다.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그 일을 제가 하겠습니다. 어릴 때 고생 좀 했다면서요? 맞아요. 군대 못 갔다면서요? 맞아요. 영상을 만드느라 후보들이 고민이 많다고 했는데 캠프별로 젊은 자원봉사자들이 총출동해 아이디어를 모았다고 합니다. 당장 선거 광고로 써도 부족함이 없겠습니다. 그리고 또 추억의 사진을 보여주는 코너도 있었다면서요, 토론회에서? 네, 그렇습니다.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을 담은 사진을 준비했는데요. 정세균, 김두관 후보는 노무현 전 대통령과의 인연을, 이재명 후보는 문재인 대통령과 촛불 집회를 함께했던 추억을 꺼내들었습니다. 이낙연, 박용진 후보는 각각 강원도 산불 때 현장 지휘한 사진과 유치원 3법 통과 때 사진을 준비해 일 잘하는 사람이다 이런 걸 강조했고요. 추미애 후보 역시 교섭단체 연설 때 지대개혁을 외쳤던 사진을 들고 왔는데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를 언급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전혀 귀 기울이지 않다가 이제 물러나서 대권 열차를 타면서 불로소득 환수해서 이 토지 시장 친화적 토지 공개념 필요하다 이렇게 저 따라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언론중재법이 결국 문체위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문턱을 넘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가짜뉴스의 피해가 크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허위 조작 보도에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내용의 언론중재법을 단독 처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언론의 재갈을 물리는 언론재갈법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신과도 어긋난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결국에는 언론의 취재에 어쨌든 그런 자유도를 낮추고 굉장히 경직된 언론 환경을 구축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저는 이건 노무현 대통령의 정신과 어긋난다. 유튜브 등에서 가짜뉴스가 많다는 거 시청자 여러분들도 다 아실 텐데요. 네. 정작 이번 법안에는 유튜브 등은 빠져서 비판적인 언론을 겨냥한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야당은 물론 여기저기서 지금 반발이 심하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민주당이 이렇게 밀어붙이는 이유가 뭡니까? 네, 민주당은 일단 언론 재갈법이 아니다. 언론의 피해를 본 국민들을 구제하는 가짜뉴스 피해 구제법이라는 입장입니다. 일각에서 대선을 앞두고 유리한 언론 환경을 만들려 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서두르는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 나오는데요. 네. 민주당은 당연히 이런 시각에 대해 불편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전반기 내에 빨리 통과시켜야 되겠다는 것이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판단인 것이지 그것이 정권 말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네, 더 이상 그 얘기는 길게 제가 얘기할. 어제 남북 통일 연락 통신 연락선이 다시 개통됐다고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외신에서 남북 정상회담이 추진되고 있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진짜 상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말씀하신 거는 오늘 로이터 통신이 정부 소식통 3명을 인용해서 속보를 보낸 내용입니다. 남북 간의 정상회담을 추구하고 있지만 코로나19 사태 탓에 일정이나 다른 세부 사항이 나오고 있지 않다. 이게 주요 내용인데요. 청와대 박경미 대변인은 속보가 난 지 30분도 채 되지 않아서 이미 밝혔듯이 사실이 아니다. 논의한 바 없다. 이렇게 부인했습니다. 네. 그러나 외교가에서는 북한이 민감해하는 한미연합훈련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 남북협력은 물론 정상회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 지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긴 풀리기 시작하면 계속 또 잘 풀리는 게 남북 그렇습니다. 관계니까요. 지금까지 정치부 안보람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지난달 초 광주 재개발 현장에서 건물이 무너져 17명의 사상자가 나왔었죠. 국과수의 감정 결과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최초 철거 단가는 50억 원. 그런데 하도급에 또 하도급이 이어지면서 결국 반에 반도 안 되는 12억 원으로 줄었죠. 그 뒤는 상상이 되시죠? 정치훈 기자입니다. 지난달 9일 광주학동 재개발 현장에서
갑작스레 건물이 무너지면서 9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습니다. 50일 가까이 된 시점에 국과수가 감정 결과를 내놨습니다. 철거 순서를 지키지 않고 디귿자 형태로 파고 들어가면서 뒤에서 앞으로 미는 힘을 버티지 못했습니다. 건물을 지탱하는 구조를 무시한 겁니다. 게다가 3층 높이까지 쌓아올린 성토재도 허술했고 과도하게 물이 뿌려졌습니다. 결국 중장비가 올라간 성토재가 주저앉았고 지하를 떠받치던 구조물도 힘없이 무너졌습니다. 이후 순식간에 마치 도끼로 나무를 찍듯 건물이 넘어졌습니다. 중량 30톤이 넘는 굴삭기가 올라가 작업을 하고 상층부 철거 폐기물을 성토물기에 그대로 적재하다 보니 비상시적인 공사 단가도 한몫을 했습니다. 최초 철거 단가는 50억 원이었지만 불법 재하 도급이 이어지며 12억 원으로 줄었습니다. 공사 수주업체와 브로커들 사이에 수억 원대의 금품이 오가고 입찰 담합 등 불법 행위가 이루어진 일부 정황을 확인하였으며 경찰은 현재까지 공사업체 관계자 8명과 조합 관계자 4명, 브로커 2명 등 14명을 입건해 그중 브로커 1명을 구속했습니다. MBN 뉴스 정춘우입니다. 서울 강남에서 폐업한 노래방을 빌려 불법 심야 영업을 하던 업소가 적발됐습니다. 술 취한 손님인 척 위장한 경찰에게 꼬리가 잡힌 건데 여기도 술집 안에 비밀 공간이 있었습니다. 김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과 소방관이 굳게 잠긴 철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갑니다. 비밀문이나 다 찾으세요. 주방에는 안주와 술잔이 가득 쌓여 있습니다. 곧이어 비밀 창고 안에 이중으로 만든 쪽방에서 손님들과 여성 접객원들이 줄지어 나옵니다. 원위치대로 그대로 나와서 역자지 않으면 모두 체포하겠습니다. 어디 방에 계셨어? 아는 동생들 해서. 어젯밤 10시 50분쯤 서울 강남에서 불법 심야 영업을 하던 업소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현재 유흥주점은 문을 열 수 없고 노래방은 밤 10시까지만 영업이 가능합니다. 외부를 감시하는 CCTV를 발견한 경찰은 취객을 가장해 업소 내부에서 영업이 일어나는 사실을 확인한 뒤 보주로를 에워싸고 업소로 진입했습니다. 해당 업소는 2주 전 폐업한 노래방을 빌려 단골 손님에게 예약을 받는 방식으로 영업을 했습니다. 경찰은 업주와 관계자 등 여성 종업원은 물론 손님 6명도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했습니다. 거리두기 4단계 이후 경찰이 무허가 유흥업소에 손님까지 형사 입건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MBN 뉴스 김민영입니다. 키워드를 살펴보는 오늘의 화제 빅뉴스 시간입니다. 김문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첫 번째 키워드 뭡니까? 네, 첫 번째 키워드는 폐절제 11억입니다. 누가 폐를 잘못 절제했나 보죠? 네, 오늘 알려진 대법원의 의료 관련 손해배상 판결 이야기입니다. 네. 지난 2016년에 모 종합병원에서 변호사 A씨가 폐렴 진단을 받았는데요. 이게 폐결핵 재발인지 폐렴인지 확실치가 않아서 정확한 진단을 위해 조직 검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의사가 염증 치유가 제대로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이유 등을 들어서 동의를 구하지 않고 오른쪽 폐 위쪽 전체를 제거했습니다. 그러니까 조직 검사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동의 없이 폐를 절제했다 이거네요. 그런데 11억 원이면 배상액이 엄청난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A씨는 우선 원인균을 찾아달라고 그 당시에 주장을 했고 전신 마취 이후에 제거는 요구한 바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최종 판독 결과조차 결핵으로 나왔던 만큼 절제할 필요는 전혀 없었다라고 주장했는데요. 법원이 의사가 주의 의무와 설명 의무를 위반해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됐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1심 때는 11억 원보다 더 많은 14억 4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 금액이 2심에서 일부 깎인 거고 대법원은 이 배상액을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손해배상액은 A씨가 변호사로서 벌 수 있는 소득이 상실된 정도를 계산해서 산정됐습니다. 그러니까 환자가 변호사였군요. 네. 일반인은 의료소송에서 승소하기가 참 힘들죠.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는 주식 도시락입니다.
주식은 두 가지 뜻이 있잖아요. 주로 먹는 거 혹은 우리 금융시장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 주식 거래할 때 주식 어떤 겁니까? 네, 두 가지 다에 해당되는데요. 네. 우선 편의점에서 파는 도시락, 그럼 주식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네, 이걸 실제 주식 1주도 같이 주는 그런 상품입니다. 그러니까 편의점이 증권사와 손을 잡고 만들었는데 1차 출시 때 이틀 만에 다 팔려버렸습니다. 오늘부터 2만 개를 추가 판매하기로 했는데요. 도시락을 사면 들어있는 쿠폰을 통해 증권사의 계좌를 신규 가입하면 주식 한 주를 주는 그런 구조입니다. 근데 주식은 비싼 것도 있고 또 주식값이 싼 것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선 도시락 가격이 4,900원인데 함께 받는 주식은 복불복 형식이죠. 도시락 2만 개니까 주식도 2만 주인데 종목이 여러 개입니다. 보시면 2만 주 중에 19,570주는 현재 주가가 도시락 가격보다도 낮습니다. 도시락 가격보다 90배나 또는 45배 주가가 더 높은 주식 물량은 25주나 35주에 불과합니다. 증권사는 신규 고객을 얻고 가입 계좌를 늘리고 편의점은 도시락을 날개도 친 듯이 팔아서 좋겠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실제 큰 돈을 얻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값이 나가는 주식은 2만 개 중에서 20-30개밖에 안 되는 거고 어찌 보면 로또, 복권 뭐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네요. 네. 그러니까 이 주식 때문에 도시락을 사 먹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뭡니까? 네, 다음 키워드는 입고 또 입고입니다. 뭐 입은 옷 위에다가 또 겹쳐입었다는 겁니까? 아니면 입었던 옷을 또 입었다는 겁니까? 네, 입었던 옷을 또 입는다 이런 의미인데요. 도쿄올림픽에 미국 정부 대표로 참석했던 질 바이든 미국 영부인의 이야기입니다. 미국 트럼프 전 대통령 부인인 멜라니아 여사는 관례대로 새 옷을 입은 정도가 아니라 명품을 특히 자주 입고 나타나서 런웨이냐 이런 비판이 있었죠. 근데 질 바이든 여사는 도쿄에 머무는 동안 입을 옷이 딱 한 번, 그러니까 새 옷이 딱 한 벌뿐이어서 오히려 화제가 된 겁니다. 그 사이에 옷 한 벌도 미 대표팀 공식 유니폼인 남색 재킷과 하의이고 나머지는 모두 입었던 옷이었다고 합니다. 도쿄에 도착할 때 붉은색 드레스는 미국 플로리다의 백신 접종소 방문 때 입었던 옷이고요.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주최 만찬 때의 꽃무늬 원피스, 그리고 올림픽 개막식 때 입었던 물방울 원피스도 모두 주요 7개국 정상회의 때 입었던 겁니다. 지속 가능성을 슬로건으로 내세운 도쿄올림픽도 의식했겠지만 역대 최초 직장인 영부인으로서 출근 복장을 입듯이 평소 입던 옷을 스스로 골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왜 환경운동가 툰베리는 자기는 절대로 새 옷을 사지 않겠다고 했었잖아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어쨌든 환경에 꽤 신경을 쓴 게 눈에 보입니다. 마지막 키워드 보겠습니다. 네, 마지막 키워드는 주인을 뒤쫓은 허스키입니다. 허스키면은 왜 우리가 늑대개라고 얘기하는 그 개 말이죠. 그런데 개가 주인을 쫓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주인을 따라가는 게 당연한데요. 문제는 주인이 허스키를 도로에 버리고 차를 타고 달아났다는 점입니다. 세상에. 영상을 보시면 지난 20일 미국 텍사스주의 한 도로에서 남성 2명이 허스키의 목줄을 풀어주고 그대로 차를 타고 달아났는데요. 어리둥절해하던 허스키가 차량에 출발하자 전속력으로 뒤쫓아가죠. 하지만 차량이 속도를 내자 따라잡지 못하고 홀로 남겨집니다. 이 모습은 뒤따르던 운전자가 촬영을 해서 공개를 하면서 알려졌습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저 이후 상황은 어떻게 됐습니까? 네, 영상을 촬영한 운전자가 곧바로 당국에 신고했고 허스키 주인은 동물 학대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구치소에 수감됐다가 보석금 5,000달러, 우리 돈으로 577만 원을 내고 당일에 풀려났는데요. 보안관실은 개의 목줄을 풀어준 이 젊은 남성을 또 곧 체포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길가에 유기됐던 허스키는 동물 구조단체에 구조된 이후에 다른 가족에 곧바로 입양됐다고 합니다. 동물구조단체는 허스키가 입양된 후 북극곰을 뜻하는 나누크라는 새 이름을 얻었다고 전해왔습니다. 차라리 새 주인을 맞이하는 게 낫겠지만 개 입장에서는 또 원래 주인을 그리워할까 봐 또 걱정도 됩니다. 지금까지 김문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가정폭력으로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아들이 어머니를 찾아가 위협하다가 붙잡혔습니다.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면 처벌을 받아야 하지만 문제는 이걸 어기고 피해자에게 접근하더라도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법으로는 사후 약방문만 된다는 거죠. 피어선우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경찰차와 구급차가 연이어 골목으로 들어오고 소방대원들이 건물 안으로 긴급히 들어갑니다.
잠시 후 한 남성이 들것에 실려 나옵니다. 접근 금지 명령을 어기고 가족을 찾아간 30대 남성입니다. 어머니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그 자리에서 자해를 시도한 남성은 출동한 구급대원들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출동한 경찰이 전기 충격기인 테이저건을 써서 진압한 이 남성은 과거에도 어머니에게 폭력을 행사한 전력이 있습니다. 경찰은 남성이 어머니 집에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임시조치 처분을 내렸는데 또다시 어머니 집에 가는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임시조치 위반에 따른 처벌 수위가 강화됐지만 처벌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겁니다. 최근 발생한 제주도 중학생 살인 사건에서도 가해자가 피해자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임시조치가 내려졌지만 피해자를 보호하지는 못했습니다. 법은 강하게 만들어 두고 집행이 잘 안 된다면 사실상 아무 의미가 없는데요. 무시하고 계속 접근하는 경우가 매우 많은 것 같습니다. 더 중대한 가정폭력을 못하도록 선제적으로 조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임시조치 상황에서 피해자를 사전에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코로나19 감염 사태를 우려하는 북한이 북중 국경선에 흙으로 격리실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는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최근 영상을 통해 본 북한의 내부 상황, 세상 돋보기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외교안보팀 배준우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MBN 취재진이 최근에 북한 영상을 확보했다고요. 네. 코로나19 방역 상황, 북한은 어떻습니까? 네, 최근 촬영된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 접경 지역 영상인데요. 이 북중 국경선 인근에 사는 중국인들이 확대해서 촬영한 것으로 이 최근 한두 달 사이에 찍힌 것으로 추정됩니다. 네. 이 영상을 보시면은 이 방역 초소라고 적힌 건물이 보이는데요. 이 자전거를 끌고 가는 주민에게 북한 군인이 다가가서 검문에 나서고 있습니다. 네. 이 또 다른 영상을 보면은 이 흙벽에 짚을 얹은 집에 이 군복을 입은 북한 여성들이 모여서 앉아 있는 것도 볼 수 있는데요. 이 집에는 격리실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어서 외부에서 출입하거나 또 의심 증상이 있는 주민이 격리되는 공간으로 보입니다. 네. 이 격리실 주변엔 노란색 끈으로 경계가 쳐져 있어 이 격리실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이 방역에 특히 신경을 쓰는 모습입니다. 아니 그런데 저거는 흙과 짚으로 만든 집이라니까 너무 열악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또 다른 북한 접경 지역 집을 봐도 이 벽이 흙으로 마감돼 있고 군데군데 갈라져 있습니다. 이 지붕도 이 흙으로 덮여 있어서 이 풀이 자라 있는 열악한 모습인데요. 네. 또 다른 영상을 보면 이 주민들이 채소 등 식재료를 씻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수도 시설이 없어서 이 미리 길어다 놓은 물통에서 이 물을 퍼서 사용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네. 이 북한 조선중앙TV에 나오는 이 평양의 화려한 아파트와 이 현대식 거리와는 대비됩니다. 이러다 보니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해 함경도 검덕지구를 시찰하면서 인민이 뒤떨어진 생활 환경에 살게 한 것을 자책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반세기도 훨씬 전에 건설한 살림집들이 아직 그대로 있다고. 너무나 기막힌 환경과 살림집에서 고생하고 있는 인민들의 실상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였다고. 북한은 진짜 생활이 한 세대 이상 낙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북한 경제 상황도 안 좋죠. 네, 영상을 보면은 이 장마당에 물건을 팔기 위해 모여있던 이 북한 주민들이 황급히 자리를 피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 바구니에 무와 배추, 또 대파 등 식료품을 가득 넣고 팔던 주민들이 이 북한 당국의 단속이 뜨자 피하는 상황으로 추정됩니다. 네. 이렇게 코로나로 방역이 엄중한 상황에서도 이 장마당은 꽤 활발한 모습인데 이 국경은 여전히 굳게 봉쇄된 상태입니다. 심지어 중국에서 사망한 북한 주민의 시신도 이 방역을 이유로 북한 내부로 들이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러시아 같은 경우도 지금 강제 귀국해야 된 노동자들도 국경 봉쇄로 못 들어가고 있고요. 단둥 같은 경우에는 나와 있다가 사망한 북한인들의 시신이 이 냉동고에 보관돼 있는 북한으로 송환이 안 되는 그 정도 상황이거든요. 실제 올해 상반기 북중 무역은 약 750억 원에 그쳐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에 비해 95% 급락했는데요. 육로를 통한 교역은 사실상 없고 이 배를 통해 격리 기간을 두고 입항하는 형태로 이 제한적인 교역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만큼 북한의 국경 봉쇄가 단단하다는 얘기겠죠. 네, 지금까지 그렇습니다. 배준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전국의 낮 최고 기온은 37도가 넘었습니다. 이 무더위는 다음 달 7일까지 계속될 거라고 하네요. 더위에 지친 시민들은 시원한 공항으로 피신하기도 했는데 아예 호텔을 열대야 쉼터로 빌린 자치구도 있었습니다. 강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행객이 사라진 한적한 공항 한켠에 시민들이 TV를 보고 있습니다. 전망대에서 낮잠을 청하거나 활주로를 내려다 보기도 합니다. 지금 노인정 경로당 문 닫았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입금 무료하니까 구경하러 왔고. 서울의 한 자치구는 숙박업소와 연계해 취약계층을 위한 열대야 쉼터를 마련했습니다. 전국의 연일 열대야가 계속되면서 이처럼 숙박업소가 어르신들을 위한 폭염 쉼터로 탈바꿈했습니다. 이 무더위에 어디 갈 데도 없고 참 막막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시원하게 눕고 싶으면 누워서. 서울 노원구의 한 산책로에는 생수를 넣어놓은 냉장고가 생겨 시민들의 더위를 달래고 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동물도 지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반달곰 가족은 짜릿한 냉수 마찰에 코끼리 모자는 따가운 햇볕을 막아주는 황토찜질에 푹 빠졌습니다. 물개들은 사육사가 던져주는 얼린 생선으로 잠시나마 더위를 잊어봅니다. 오늘 낮 전국의 최고 기온은 경기도 안성에서 관측된 37.7도. 폭염 일수가 평년 기록을 훌쩍 넘어선 지역도 여럿 있습니다. 태풍 인파와 네파탁은 소멸 단계고 대기 불안정으로 인한 소나기가 예상돼 다음 달 7일까지는 습도 높은 찜통더위가 찾아올 수 있다고 기상청은 전망했습니다. MBN 뉴스 강영우입니다. 박 대통령은 국가안전과 공공질서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 구호를 선포했습니다. 1975년 유신 정권은 긴급조치 구호를 발령했습니다.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하거나 신문, 방송 등을 통해 유신 헌법을 비난할 경우 언론사를 아예 폐쇄할 수 있는 게 골자였죠. 그리고 1979년 12.12 사태로 권력을 장악한 전두환 정권은 그 다음해 11월 언론 통제 정책을 만들고 이를 빙자해 언론사를 통폐합시키며 비판적 언론인을 강제 해직시켜버립니다. 그런데 최근 국회에서 그 시대로 회귀하는 듯한 일이 벌어지고 있죠. 거대 여당은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강행했습니다. 이 법안은 고의, 중과실에 의한 허위 보도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피해액의 최대 5배까지 높이고 발생한 손해 정도와 무관하게 언론사 매출액을 기준으로 배상액을 책정. 여기에 언론사가 보도를 작성한 기자, 개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학계, 언론계, 야당이 이 법안을 다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고의성 판단 기준 때문입니다. 정의 자체가 모호하고 광범위해서 얼마든지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한국기자협회는 징벌적 손배제는 정부 정책의 비판을 봉쇄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다. 특정 정당에 반대되면 악의적 보도이고 가짜 뉴스가 될 것이라고 했죠. 이 법안이 처음부터 논란이 됐던 건 아닙니다. 민주당 윤영찬 의원이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가짜뉴스가 판치는 유튜브와 SNS, 1인 미디어의 횡포를 막겠다고 했지만 이 내용은 쏙 빠지고 지금처럼 변질이 된 겁니다. 민주당이 정작 4대 연금 개혁 등 시급한 민생 현안은 외면한 채 이 법안을 강행 처리하는 속내는 뭘까요? 일각에서는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이은 언론 자유 완전 박탈 의도가 아닐까 의심합니다. 미국의 제3대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은 나는 신문이 없는 정부보다 정부가 없는 신문을 택하겠다며 언론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언론이 감시의 기능을 빼앗기면 권력은 자유로울지 모르겠지만 국민은 암흑기를 맞을 수밖에 없거든요. 김주아의 그런데 오늘은 언론 자유 완전 박탈이었습니다.
환경을 생각해서 비싸더라도 생분해되는 친환경 컵을 쓰는 자영업자들이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수거업체들은 이게 플라스틱인지 아닌지 헛갈린다며 가져가질 않고 불만을 제기하는 자영업자들에겐 지자체는 그냥 일회용 종이컵을 쓰라고 권합니다. 이게 말이 되는 걸까요? 김도영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서울 노원구의 한 카페입니다. 플라스틱 컵 같지만 3배 비싼 친환경 컵을 쓰고 있습니다. 매립하면 180일 안에 썩어 없어지는 옥수수 전분으로 만든 컵입니다. 다 쓴 컵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환경부 지침은 재활용품으로 내놓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종량제 봉투에 버리면 수거업체가 가져가질 않습니다. 일반 쓰레기에 버렸더니 이 수거해 가시는 분들이 플라스틱인 줄 알고 가져가지도 않으시고. 수거업체는 소각장에 가져가면 자칫 영업정지를 당할 수 있다고 하소연합니다. 재활용인지 친환경 컵인지 몰라요. 소각장에 갖고 들어가면 정지를 줘요. 재활용업체도 할 말이 있습니다. 숙련고 아니면은 그거 찾아내기가 힘들어요. 미용면에 처리면 이런 면에서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수거된 플라스틱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친환경 컵이 별도의 표시가 없다 보니 일반 플라스틱과 구별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지자체는 분리수거를 하거나 일회용 종이컵을 쓰란 입장입니다. 당초에 배출하신 분의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처리가 되고 있어서 재활용으로 같이 분리해서 내놓으시는 게. 환경부는 친환경 마크를 내주며 사용을 장려했지만 정작 배출 방식은 홍보 예산조차 책정하지 않았습니다. MBN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는 일회용품 무상 제공을 허용했던 각종 인센티브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친환경 제품의 배출까지도 고려한 섬세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밖을 나서기가 무서운 날씨입니다. 더워도 너무 덥죠.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폭염이 지속되면서 서울의 폭염과 열대야 일수는 아직 7월인데도 불구하고 벌써 평년 일수를 넘어섰습니다. 제주에서도 이달에서만 21일째 밤더위가 지속됐는데요. 내일도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오후에는 수도권과 충청, 전북 내륙을 따라 소나기 구름이 발달하겠습니다. 양은 5에서 40mm가량이고 국지적으로 천둥과 번개를 동반하면서 요란하게 내릴 수 있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 구름 많은 가운데 오늘과 비슷한 기온의 더위를 보이겠습니다. 밤사이 서울은 26도 아래로 내려가지 못하겠고요. 한낮에도 서울 34도, 춘천은 36도를 가리키겠습니다. 남부지방의 자외선 지수는 매우 높음, 제주 남부를 따라서는 위험 수준까지 올라서겠는데요. 낮 최고 기온 광주 33도, 대구는 34도를 가리키겠습니다. 동해안 지역은 내일까지도 너울성 파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주말에는 새벽에 서쪽 지역부터 비가 오기 시작해서 낮부터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